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대외적인 이슈 속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옵션 만길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명심하시면서 장 막판까지 전략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에 매수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4% 강세, 거의 30만 원 선 초반, 29만 8천 원 선까지 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가 대비해서 상수폭을 높이는 양봉을 하고 있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상수폭이 좀 둔화되고는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는 6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에 따라서 백화점, 카지노 이쪽의 관광주 섹터가 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머니코드는요. 희비가 확연히 엇갈린 종목을 중심으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이제 굳건하게 코스닥 시장의 1위를 오늘로써 차지를 했고요. 이제는 탑픽이다 이런 보고서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고요. 워낙 특허 소송 리스크가 괄목을 좀 잡고 있었는데 이에서 탈피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할로자임 특허 무효 결정을 미국 특허 심판원에서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테오젠이 워낙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로 제형을 바꿔주는 그런 뭐에 굉장히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플랫폼 가치가 조금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판결이 나면서 이 특허가 2043년까지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딱 잡고 있었던 세 가지가 한 번에 해소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허고 두 번째는 로열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환율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에서 알테오젠의 물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판매가 확대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C 제형으로의 전환율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키트루다 SC 로열티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할로자임과 이 로열티를 나눠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 이런 부분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데에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사가 추가적으로 수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늘 코스닥 1위까지 갔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고 신한투자증권은 그래서 목표 주가를 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의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에서 분쟁도 있었는데 이게 좀 리스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독일 판매 금지 가능성이 제한된 흐름들 나타날 거고요. J코드라고 해서 보험에 등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물질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판매가 확대되는 거고 알테오젠은 그에 따른 이익을 좀 얻기 때문에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J코드 등록 첫 달 판매 흐름을 지속했을 경우에 키트루다 매출 3.4%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고 SC 전환율입니다. 앞서서도 이 리스크 해제가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언급이 됐는데 컨센 시장이 예상하는 8.8%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기대 현금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그동안 좀 우울한 구름이 있었는데 이번 특허 이런 부분에서 이기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코스닥 1위 갖고 탑픽의 면모를 갖춰줄 수 있을지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8,000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장 초반 잠깐 변동성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대형주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붙으면서 시장이 7,90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8,000피까지 200포인트 안팎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장 마감까지 힘이 붙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4% 가까이 급등,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29만 원 선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30만 원 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오늘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 애프터에서 199만 9천 원 선, 오늘 프리에서는 20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정규장 들어서는 힘이 조금 빠지면서 200만 원 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단은 200만 원 선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보합권 지나갑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쏠리는 이유로는 정부 측에서 이 노사 측에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강제 조정에 대한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4% 넘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로는 조금 수급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 좋았던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장 초반에 거의 5% 가까운 급등세가 붙으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3% 넘게 빠집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현대차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최근 들어 시장의 주목을 좀 크게 받았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1%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오늘 5% 가까이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0.5% 가까이 하락, 현대모비스도 어제 거의 20% 넘게 튀어오르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근접을 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 특히 프리에서는 11%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름폭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0.7%가량 강보합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또 묶이고 있는 네이버가 시장의 주목 크게 받습니다. 미국 연준 케빈 연준 의장 후보가 지금 상원에서 인준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온과 함께 이번 주에 임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가상자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5% 가까이 급등, 카카오도 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집니다. 삼성전기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봇 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오늘 생명보험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의 주목 좀 크게 받습니다. 한화생명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삼성생명까지 함께 올라주고 있고요. 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주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연일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 넘게 급등하면서 20만 원 선 넘어섰고요.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LG도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진행이 되고 있고 10시부터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 관련된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붙고 있는 가운데 중동 재건 관련된 섹터도 오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상승세 이어가면서 대우건설은 4% 가까이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좀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이 튀어오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특허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할로자인 관련해서 특허 이슈가 무효 판정이 나면서 이제 시장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슈 해소와 함께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7% 넘게 급등하면서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상승이 제약바이오 전반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일단은 기대감이 몰리는 가운데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일단은 강보합 지나갑니다. 시덴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름폭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용 의료기기단 안에서는 파마리서치만 빨간불 켜내면서 4%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전반이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나갑니다. 대한광통신도 상승하는 가운데 RFHIC도 1%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빠지면서 재룡전기도 오름폭을 좀 줄였습니다. 시장 안에서
급등했던 흐름을 좀 내려놓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생산 시설을 ESS 생산 시설로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더하면서 13%가량 급등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좋았는데요. 다만 오름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알테오젠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약 1%에서 2% 가까이 상승분로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1.49% 가까이 상승하면서 8,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7,961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8,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미중 간 정상회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장 막판까지 어떤 흐름 가져갈지 전략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잘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지나갑니다. 1,172포인트 거래되고 있으면서 오늘 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수급이 또 뒷받침됩니다. 이번 주 연일 개인의 조단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시장의 수급이 좀 메인 수급이 개인의 수급으로 집중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조 3천억가량의 수급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연일 시장을 파는 가운데 오늘도 1조 원 넘게 시장 팔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빠져나갑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오늘은 개인의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그래도 1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장 후반까지 개인의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눈에 띄고요.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LG전자가 눈에 띕니다. 오늘 LG전자가요. 장중에 17%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 주가가 19만 원 선까지 상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에 LG전자가 22만 원 선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에 가장 그러니까 근접하게 맞춘 증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목표 주가를 20만 원 위로 한 단계 올려잡은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 김민경 연구원인데 한번 연결해서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추가 상승 동력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민경 하나증권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LG전자 리포트 의미 있게 봤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들어볼게요. 우선 작년에 연간으로 7천억 원 이상 적자를 냈었던 MS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이번 1분기 실적 통해서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 개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클로이드 실증 작업이라든지 액추에이터 양산 라인 구축을 통해서 로봇 사업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랑 이제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AI 사업들을 좀 신사업 본격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업사이드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LG전자의 이익 체력이 확인됐다라는 점인데 구조 조정했잖아요. 그 효과를 이번에 보고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간으로 7천억 원 규모 적자를 발생을 했던 MS 사업본부가 올해는 구조 조정과 다른 원가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사실 주가 상승에 굉장히 최근 동력이 로봇이 붙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23만 원 조정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 상승의 동력, 모멘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단기적으로는 액추에이터 양산 라인 구축과 클로이드 로봇의 POC 작업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액추에이터 외부 판매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좀 진척이 되면서 AI 관련 신사업 모멘텀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동력 로봇의 액추에이터 이쪽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AI 협력, 결국 LG전자는 AI 관련주의 모멘텀으로 오늘 급등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여기서도 볼 수가 있군요. 리포트 잘 받고 앞으로도 팔로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LG전자 커버하고 계시는 하나증권의 김민경 연구원 연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 빵 뜨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약간은 좀 아쉬운 종목이 바로 기아였습니다. 왜 나만 소외받아야 되냐 얘기하는 듯하죠. 골드만삭스에서 기아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는 유지했습니다. 21만 8천 원으로 유지를 했고 여기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도 이 기아가 40%포인트 못 갔고 현대차,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20, 40 요 정도로 못 간 흐름들, 그러니까 뒤처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강력하게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기아는 그런 현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질주하는 그런 현대차, 현대모비스와는 다르게 좀 뒷걸음질 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기아는 왜 이렇게 소외를 받아야 될까?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17%. 그렇다 보니 그동안 현대차 로보틱스 강세 힘으로 잘 갔고 그런 거에 비해서 철저하게 소외받았은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이런 모멘텀을 추후에 또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 대비해서 다른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으로 캐치업 랠리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 속도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입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자기자본 비율 이런 부분을 대비해 봤을 때 주가의 밸류가 너무 낮다. 극심한 저평가 그런 매력 때문에 목표 주가를 유지했고 이 선으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기아를 분석했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HMM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일단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KB증권이었고요.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한 5%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올라가는데 운임비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박 공급 가행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유조선 운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급등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관련 매출액이 2.1%에 불과하고 그리고 벌크선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조선 이런 운임이 급등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거고 사실 HMM의 가장 주력 포인트는 컨테이너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여기다 보시다시피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도 운임 인상을 전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1년 사이에 60% 절감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력선인 컨테이너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68%가 급감했습니다. 주력 산업이 잘 못해주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선 운임 같은 경우에 공급 과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지속적으로 운임이 좀 하락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을 보니까 전망치가 기존 대비해서 그러니까 KB증권의 기존 대비해서 13%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서는 한 53% 떨어질 것이다. 하향 조정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컨테이너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지만 운임이 2% 정도 빠질 거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40% 정도 빠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사실상 매도 의견을 준 것과 다름없고요.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있으니까 옥석 가리기 할 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G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차별화된 경쟁력, 웃고 우는 그런 좀 다른 그런 차별화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DB증권은 GS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GS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칼텍스 반영이 덜 됐는데 아부다비까지 있다. 뭔가 긍정적인 호재들이 연이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총 보면요. GS 시총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칼텍스 올해 순자산 대비해서 43%, 그러니까 칼텍스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순자산이 이게 15조 원이 좀 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시총이 43%밖에 아직 불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라는 흐름이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은 시장 예상치는 상회에서 나왔고요. 칼텍스 일단 반영이 덜 됐다고 했는데 칼텍스만 띄어서 보면 영업이익이 1조 한 6천억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 뛰고 그리고 원유가 뛰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이러한 영역 때문에 칼텍스 영업이익이 좀 좋아진 건데요. 이쪽에서 이제 정유는 1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재고 관련 이익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아주 톡톡히 받았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2분기 그럼 칼텍스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영업이익이 역시 1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정유가 한 9천억 원 정도 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사실 3월과 4월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월, 4월 급등한 이후에 약간 둔화됐지만 그래도 초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인 영업이익 제시가 됐고 역시 칼텍스가 잘해주는 와중에 반영이 덜 됐는데 아부다비 광구도 하나 호재가 더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UAE가 사실 오펙을 좀 탈퇴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분을 또 갖고 있는 게 G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부다비 광고 생산량으로 또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칼텍스에 대한 반영이 덜 됐는데 여기에서 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 광구까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향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 9만 5천 원 제시했으니까 올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JP모건에서 아시아 전력기기 제시했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기기 상대적으로 괜찮죠. 일단 아시아 전력 설비주 봤을 때 평균 60% 성장했다라고 봤고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인한 그런 호재성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호재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탑픽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분석을 했는데요. 탑픽의 효성중공업은 390만 원으로 비중 확대 유지를 제시를 했는데 유진투자증권이 500만 원으로 최근 제시를 해서 좀 괴리감은 있지만 어쨌든 JP모건이 효성중공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LS 일렉트릭은 17만 원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중립을 유지했는데 어쨌든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LS증권에서는 35만 원이니까 항상 해외 증권사 나오면 저희가 국내 증권사도 비교 분석해드리잖아요. 이 갭 차이 꼭 확인하시고 전략 반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미국 설비 쪽에서 좀 부족한 그런 흐름들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시아 쪽 전력 장비 조달 이런 부분이 좀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주가 고점이라고 느끼는 종목들 한 번 더 옥석 가리게 하시다라는 바람에서 여기 모멘텀 JP모건의 리포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또 최고치를 쓴 상황에서 대형주가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맥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혼조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먼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AI를 기준으로 잡고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보시게 되면 AI 소프트 관련해서 네이버나 삼성 SDS, LG CNS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AI는 시장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일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에 투자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AI가 발전해서 피지컬 AI 쪽으로 가시게 되면 역시 로봇주죠. 로봇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란색을 띠면, 즉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로봇주들은 양산을 태우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여전히 바닥부터 따지면 200%, 300%, 어떤 종목은 600%까지도 올랐지만, 이제 올 하반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을 태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이 양산을 태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이 로봇주들은 실제로 돈을 버는, 양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제조업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은 지금 주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가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파란색이 나면 편입을 하시는 생각을 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AI의 그 로봇의 에너지원이, 즉 거기에도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위주에서 ESSM,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또 더 나가서 로봇 배터리라는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는 업체들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역시나 이런 종목들도 파란색을 띠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은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AI 데이터 센터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이런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일반 개인의 핸드폰이나 PC에 연결될 수 있는, 즉 데이터를 옮겨다 줄 수 있는 이런 통신 장비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앞에 전력기기들은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로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이런 역할로 통신 장비주들이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태양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유가 때문에도 더더욱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관련주의 대표적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5만 원부터 올라서 벌써 20만 원 넘어서 얼마까지 더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천장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AI 데이터 센터, A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있고,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파란불이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인 그런 장세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우울하기보다는 이때 잘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게 참 인상적인데요. 잘 저희가 해볼 거고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네. 2차 전지 소재 중에 헝가리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좀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공장을 완공하고, 이번 라인,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에서 5월 달부터 양산을 태웁니다. 헝가리에서 양산을 태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하이니켈 양극재는 곧바로 헝가리의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납품이 되고, 삼성 SDI가 이걸 받아서 이 현대차에 그 납품을 하는 P6 각형 배터리에 사용을 합니다. 이 말뜻은
말 그대로 이 에코프로 BM도 돈을 벌고 삼성 SDI도 돈을 벌고 또 현대차도 여기서 이런 PCS 각형 배터리를 받아서 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유럽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헝가리 공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네. 주셨습니다. 잘 보고 있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거의 8,000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 자금 유입도 굉장히 활발히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섹터 점검해 드리면서 주요 포인트 전해드릴게요. 다음 코너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삼성전자 4% 강세 그리고 좀 이후 있으면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지수 전반적으로 어떻게 섹터 접근을 해야 될지 봐드릴게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덥네요.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졌나요? 네, 아침인데도. 그렇습니다. 예. 증시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네. 8,000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 오늘 4% 강세인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30만 원 과연 넘나? 아직까지 좀 아슬아슬한 그런 네. 상황이고 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자, 관전 포인트 일단은 저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어제 젠슨 황 CEO께서 급하게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젠슨 황 CEO가 탑승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H100, H200 칩 관련된 중국 수출 여부가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중국에서 협상 카드를 뭘로 쓸 것이냐 이 부분도 핵심인데요.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걸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히토류 수출 통제의 완화 여부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뭐니 해도 이란 전쟁 관련해서 중국 쪽의 요구, 즉 중국 쪽에서 어떻게 이란 전쟁 휴전을 아니면 종전을 어떻게 논할 건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데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 히토류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란 전쟁, 어젯밤에 또 PPI 물가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빨리 종식을 시켜서 원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의 워낙 탁월한 분석 더 듣고 싶지만 사실 네. 뒷코너에 미중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저희가 특집 대담을 마련하고 있어서 요건 잠시 그때 이후를 좀 넘기겠고요. 네. 제가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기 전에 네. 주식시장과 ETF는 둘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 강세장으로 1조가 넘는 ETF가요. 100개에 육박한다. 이거 팩트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보통 보통? 보통 네. 1조 정도면은 저희 네. ETF 업계
업계에서도 좀 팔렸네? 라고 얘기하는 의미 있는 네. 숫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1조 클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반도체도 1조, 과거에는 S&P 500, 나스닥 100 이런 대표 지수가 1조였는데요. 네. 지금은 반도체도 1조, 그리고 웬만한 커버드 콜 상품도 1조. 그때 말씀해 주신 커버드 콜. 네, 그런 것도 1조. 그러니까 1조 클럽이 굉장히 많이 달성했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ETF가 수급을 흔들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시 변동성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최근처럼 ETF 쪽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네.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는 선순환 구도, 즉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형성되면서 그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종목을 담고 있는 ETF의 자금이 더 쏠리고 ETF의 자금이 쏠리면 또 그 종목 쪽으로 선순환적으로 수급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일 4조씩 증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국내 ETF 시장.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오히려 이게 증시의 변동성을 힘들 수 있는 네. 그런 또 막강한 영향을 가져서 저희가 이제 매번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쪽 시장 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네. 자금 쏠림이 아까 약간 힌트를 주신 부분도 있지만 네. 반도체 커버도 이쪽에 쏠리고 또 어디에 쏠리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제가 그룹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크게 보면은 주식이냐 채권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1조 클럽 이상의 사이즈를 달성했던 ETF 중 상당수가 그 채권형이었습니다. 일종의 네. 금리형, 어떻게 본다면 현금 유동성 자금 관리형 이런 ETF에 집중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확실히 주식형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주식형을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으로 나눠봤을 때 단연 국내 주식형에서 자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마 이번 달 말쯤 상장할 걸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도 어찌 보면 국내 주식형 ETF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국내 주식형 쪽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지 뭐니 해도 반도체 쪽으로 네네.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AI 인프라 쪽입니다. 예. AI 전력기기, 전력기기 3총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AI 인프라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포착됐어요? 예, 로봇. 현대차라든지 예. LG전자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LG전자 자금이 오늘 많이 뛰던데요. 예, 자금이 예. 몰리고 있어서 역시 시장은 이런 선순환 구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또 순환매 장세가 형성되는구나. 반도체 AI 인프라를 축으로 해서 또 서브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2차 전지 아니면 원전 이런 쪽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최근 ETF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ETF 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게 삼전 닉스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더 오른다고는 많이들 하시지만 네. 또 이렇게 많이 오른 와중에서 이거 해도 되나라는 느낌이 일단 있는데 네. 전략적인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자, 네. 제가 아침에도 계속 자료를 좀 만들다 왔는데요.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ETF 이름을 보시면은요. 그냥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란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있고요. 삼성전자 선물 레버리지 선물이 ETF라는 두 가지 이름을 발견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 주가를 쫓아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선물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주가도 맞지만 삼성전자 선물, 주식 선물 가격을 쫓아갑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즉 선물이 현금 유동성만큼 자금 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이시스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삼성전자 주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선물 레버리지 ETF와 삼성전자 현물 레버리지 ETF는 요 베이시스만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격차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레버리지, 베이시스가 어쩌고 저쩌고 선물이 어쩌고 저쩌고 맞습니다. 이 상품은 파생형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에 대한 지식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지식,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 능력,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선물 만기라든지 옵션 만기가 됐을 때 발생하는 만기 효과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파생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면 네.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해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원금까지 오더라도 원금 이하 또는 원금보다 조금 모자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음해복리 효과인데요. 음해복리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좀 활용해라라는 말씀까지 당부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워낙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펀더멘탈, 뭐 HBM 가격, DRAM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도 운영 보수가 싼 거, 운영 보수가 싼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좀 네. 길게 끌고 갔을 때, 그렇군요. 길게 끌고 갔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팁까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기사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단독 기사 같은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삼성닉스 두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뭔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이고요. 예. 제가 그 내용도 아침에 부랴부랴 체크를 좀 했고요. 네네. 정확하게는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그건 삼성전자는 뭐예요? 아니고요. 하이닉스입니다. 아, 반은 맞고 반은 틀렸군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로. 왜 예.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상장되고 있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나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하이닉스의 가격이 필요한데요. 예.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서 ADR을 상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는 SK 하이닉스 ADR 가격입니다. 아, ADR 가격으로.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의 ADR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하면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니까 참고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ADR이 없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 ETF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최창규 부문장님 모시길 잘했네요. 네. 그 기사만 봤다간 낭패를 보고. 네. 어쨌든 그렇죠. SK하이닉스 ADR 상장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ADR 가격으로 보는 맞습니다. ETF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네. 상식인데 그걸 좀 놓쳤네요. 네, 근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운영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요? 예, 그레니트 쉐어스라는 회사가 네. SK 하이닉스 2배, SK 하이닉스 곧버스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라는 삼성자산운용과 뭐 제휴를 맺고 있는 지분 관계를 맺고 있는 앰플리파이가 하이닉스 2배짜리 ETF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렉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버리지 ETF 하시는 분들은 디렉시온이라는 운영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디렉시온에서도 하이닉스 2배 그리고 트레이더라는 운용사 그리고 레버리지 쉐어스라는 대략 세어보니까 5개 운용사에서 그래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SK 하이닉스의 ADR이 상장된다면 이 상품들도 연이어서 출시할 거고 분명한 것은 이 상품들이 출시하면 꽤 많은 인기를 끌 거고 예. 인기를 끌게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선순환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단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이런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이닉스 주가에는 말씀하신 변동성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익률 싸움에서 굉장히 최전방의 전쟁터에 있는 곳들도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곳에서 이제 냄새를 맡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또 투자 힌트로 한번 얻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K 하이닉스에 한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 굉장히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좀 터질까 혹은 좀 여기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관련 ETF도 있다면서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우주 관련된 우주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ETF가 무려 8개가 있습니다. 네. 과거의 우주는 항상 방산이랑 묶였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즉 발사체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주요 방산 회사였기 때문에 네. 주로 방산과 우주 이것은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최근에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는 우주 산업은 뉴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에 지금 화면 나가고 계시는 것처럼 기업 가치 추정치가 2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거의 1,500원 근처니까 네. 거의 3천조 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은 110조 원, 75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상장일 겁니다. 6월 상장인데
결국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주산업 관련된 이슈 또는 우주산업 관련된 인프라, 우주산업 관련된 또 테마들이 뜨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나마 우주 테크 관련된 ETF들의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로켓랩 실적이 굉장히 크게 로켓랩 최근 많이 화제됐잖아요. 네,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우주 테크 테마가 뜨고 있고요. 아마 6월 달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주 테크 ETF마다 스페이스X 신규 편입과 관련된 메솔로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2영업일 후에 편입한다.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상장하고 15영업일 후에 편입한다. 이런 메솔로지 방법론이 각 ETF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내가 투자한 우주 ETF가 언제 스페이스X를 편입하는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아야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잠깐이고요. 지금 현재 10시 44분 지나고 있는데 이 코스피가 7,969선 가리키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가 4.8% 시가 대비 상승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면서 29만 7,500원 선, 30만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률 상위 1% 투자분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잠시 한혜정 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지금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함께 이 수급이랑 좀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4% 넘게 급등하면서 30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 46만 원 선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감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프리마켓에서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들어갈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았죠. 고수들 지금 매수기에 포착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로보스타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의 지분의 30% 이상을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LG전자의 대안책으로 로보스타 선택받고 있고요. 알맥은 최근에 두 자릿수 급락을 보였었죠. 그런데 어제 하나증권에서 지금 급락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죠.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43,000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나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수급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지금 1순위 삼성전자 우선주 들어와 있는데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분 좋은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요새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액추에이터를 담당한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매도 물량 나와주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도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수 페타시스 계속해서 주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고수들도 두려움에 함께 내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상위 종목, 매도 상위 종목 5가지씩 살펴봤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을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까지 주가 계속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위 1% 초고수의 픽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상위 1% 고수가 되셔야 되는데 그 전략을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매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 보면은 반도체가 주력이거든요. 그리고 로봇도 붙고 뭐 조선도 붙고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네. 달도 이제 딱 중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월이 너무 빠른데. 상반기도 참 바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야 될지 본부장님의 인사이트 좀 들어볼게요. 예. 자, 저는 다음 주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이거든요. 다음 주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이 다음 주에 예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5월 20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엔비디아 실적 5월 20일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그런데다가 앞서 우리가 잠깐 설명드렸던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글쎄요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5월 한 27일, 8일 요 정도 선에서 상장되지 않을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 다시 한번 뭐 7자를 보여줄지 아니면 8자까지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침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삼성전자는 6.27배,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6.33배, 마이크론이 8배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펀더멘탈적으로 싸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가 상승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가 어떻게 또 시장에 작용할지,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수급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도 저도 시장 전문가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5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셔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까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반도체 이외에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냐? 역시 저희 쪽에서는 AI를 필두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세는 로봇이군요. 결국은 AI의 끝판왕, 그러면 피지컬 AI고요. 네. 피지컬 AI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나 LG전자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휴머노이드 로봇발 펀더멘탈 개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가 축인 건 맞습니다. 5월이 됐건 6월이 됐건 반도체가 축인 건 맞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서브, 위성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조선주가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나마 조선주가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다가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트럼프가 또 우리 가스를 사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조선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LNG 모멘텀이 됐던 아니면 원전 모멘텀이 됐던 가스 발전소 모멘텀이 됐던 조선주는 다시 한번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조선주를 서브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수 전반적인 흐름, 섹터별 흐름까지 잘 전해주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이셨고요. 다음 인사이트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그럴까요? 얘기를 좀 더 길게 드리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8,000피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7,925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도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장 장 마감과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닥은 0.84% 가까이 밀리면서 1,1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오름폭 키우면서 1236포인트까지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하이닉스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점, 오늘도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오늘 개인만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1조 4천억가량의 순매수 자금 들어오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 연일 외국인이 매도를 조단위 매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장 들어서 1조 3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이어집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6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도 1,800억가량의 순매도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만의 순매수가 약 2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91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490원 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이 시작된 직후 1,490원 선 위로 올라왔고요. 1,491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하나생명이 투자 부문의 실적 개선과 해외 비보험 부문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3,8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보험 본업의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 다변화에 성공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생명의 1분기 보험 손익은 62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0% 감소했습니다. 다만 투자 손익은 2,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37% 폭증했습니다. 사실상 투자 부문이 보험 본업의 부진을 만회하고 전체 실적을 견인한 건데요. 투자 손익 급등의 배경에는 AI, 태양광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체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과 배당 유입이 평가이익으로 반영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이자 수익을 내는 금리부 자산을 기본으로 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해온 대체 투자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하나생명 10% 넘게 상승 중입니다. 여전히 10% 넘는 강세 탄력 유지 중이고요.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이 5% 넘게 상승하면서 32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생명보험도 전반이 강세입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생명 주가 함께 바로 열어보시죠. 미래에셋생명도 오늘 주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3.68%가량 상승하면서 14,66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노사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정 절차입니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요. 강제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김민석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업에 대한 이 금지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6% 가까이 상승하면서 29만 4,250원 선 지나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오르면서 3.7% 가까이 상승 19만 6,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196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96만 2천 원 선 거래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11시 시작됐습니다. 9년 만에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린 건데요. 오늘 진행 중인 첫 회담에서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 그리고 대만 문제 등 정상 간 결단이 필요한 의제가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만큼 중국의 종전 협상과 해협 안정에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한편 미국은 중국의 시장 개방을 기대하고 있고 중국은 관세 완화와 반도체 AI 규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회담 뒤 내놓을 성명에서 각각 어떤 의제가 전면에 나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란 관련된 의견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는 가운데 오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대우건설 8% 넘게 급등하면서 31,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건설 주가도 3% 넘게 상승 16만 6천 원 선 거래됩니다. GS건설 주가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요. GS건설 1.6%가량 오른 33,7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시장이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져갑니다. 오늘 시장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장 후반까지 어떤 변동성을 가져갈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we wouldn't be doing it. But a lot of good things can happen. You know, we'll be talking about, I mean, he'll bring up Taiwan, I think more than I will. But I think that a discussion will be a little bit about energy and about the very beautiful country of Iran. 台湾问题是中国内政，我们坚决反对建交国同向中国台湾地区出售武器，这一立场是一贯的、明确的。中方欢迎特朗普总统对中国进行国事访问。访问期间，两国元首将就事关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中方愿同美方一道，秉持平等、尊重、互惠的精神，扩大合作，管控分歧，为变乱交织的世界注入更多的稳定性和确定性。 establish a minimum baseline tariff of 10%. You notice that on the chart? 重申坚定执行，实现半岛。 네, 현재까지 나온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들 핵심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그리는 실무회담이다. 여기서 실무회담이 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물론 논제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특징적인 건 멜라니아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과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함께하는 만큼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이 실무자를 포함하는 건 문화적인 요소는 배제를 하고 전쟁과 또 경제적인 이야기를 주로 할 거다라고 비춰지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또 실적, 거시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가 중요하겠고 특히 사전에 17명의 주요 기업 CEO 명단과 어떤 것들을 좀 노력하고 있는지를 담아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보잉 737 맥스 여객기 대량 구매권이나 대두, 소고기 같은 좀 시장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기간인데요. 원래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정상회담 기간이 3박 4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한번 밀리면서 1박 2일이 됐다가 그게 13일 저녁 도착으로 2박 3일로 변경이 된 건데 사실상 14일, 15일 양일간 이어지는 만큼 그렇게 많은 논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 당장 있는 스몰 딜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네, 바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장에서도 강했고요. 현재도 3%에서 많게는 18%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AI용 히토류 13종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제한 1년 유예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장하길 바라고 있고요.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제한을 완화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ASML 노각 장비와 히토류를 맞바꾸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통해서는 우리 반도체 시장의 반도체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헤드라인, 중국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허용하지 않기로 어제 미국과 좀 동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소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4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기선제압용이다 이런 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시장 전략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는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특별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요,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현재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사실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11월. 그러니까 이후에 8년 6개월 만이었는데 일기 재임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약 7개월 만에 이 두 정상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대담 위해서 두 분을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섭외를 했는데 이 미국과 중국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군 중국 화동 사범대학 특별 초빙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제 옆에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연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중 정상이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일단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유현정 센터장님께서 먼저 의의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유는 미국은 중국이 필요했고 또 중국은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의한 만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상황이 변화가 되면서 네. 이렇게 압박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특히나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 물가에 대한 체감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인 어떤 압박감, 그리고 피로감, 이런 일련의 어떤 상황들은 결국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중국과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두를 사고 보행기 문제, 쇠고기 문제, 미국 물건 좀 많이 사달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죠. 이제 시진핑 임기 4기에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진핑 정권의 어떤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만 문제, 네. 그리고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문제 있었잖아요. 관세를 좀 낮추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미중 경쟁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기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양 국가가 지금 현안에 필요한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만남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로의 니즈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란 전쟁이 어쨌든 장기화되는 마당에 중간 선거도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합의가 이끌게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사 배경에 대해서? 네, 지금 센터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면요. 미중 양국이 필요했던 것이죠. 미국은 선거 공약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간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자기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대내외적으로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상대방은 중국.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시진핑 주석에게 좀 SOS를 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필요로 하니까 1박 2일이었던 것도 2박 3일로 흔쾌히 들어주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는 구궁 자금성을 폐쇄한 상태에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 내외만을 위해서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정말 엄청난
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국빈 방문 플러스의 환대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국빈 방문 2 플러스의 환대가 될 만한 티엔탄은 자금성 같은 경우는 지상의 세계에서 지존한 황제들의 통치 공간이지만 티엔탄이라는 것은 황제가 하늘에 천명사상인 것이죠. 예. 제사를 지내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 가가지고 중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학상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은 제재 완화.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제재를 많이 완화시키고 또 대만 문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을 이 기회에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 두 양국의 국익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박 3일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생중계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인민대회당에 도착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방중 환영 행사가 시작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류현정 센터장님께서 중국을 활용해서 이란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국을 활용해서 이 네. 이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선거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어찌됐든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선거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걸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미 미국이 이 이란 전쟁으로 1,400조 이상의 네.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을 레버리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중국이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네. 관세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기술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느슨하게 해서 중국을 접근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능력과 의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란과 중국은 이제 오랫동안에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파키스탄이나 또 이제 같이 이제 중재 역할을 중국이 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은 이제 브릭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전략, 어떤 그 국가들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어떤 평화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 게 또 중국의 요구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부분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중국을 레버리지 삼아서 이걸 좀 해결할 가능성, 그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죠,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시진핑 주석에게 이 이란 문제 해결 좀 도와달라. 겉으로는 부정했지만 사실상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요. 그 미국 측의 제안에는 중국의 명과 암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명이라는 것은요. 밝은 면이라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여한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명분을 주는 거군요. 중국의 네.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중국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양국은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좋은 것만은 줄 수 없겠죠. 그러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무슨 꿍꿍이로 우리를 이렇게 띄워주려고 할 것인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암은 책임 전가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차이나 오일머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국이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중국이 가장 강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양국은 적지 않은 평행선을 걷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격적인 종전이라든가 매우 의미심장한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너희들한테 중대 권한을 줬으니까 해봐. 그런데 제대로 안 되면 아이고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서 이거 뭐야. 책임이 전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노력은 최대한 다 할게. 다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보다는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조금씩 압박 카드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려는 그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이란 전쟁의 최대의 수혜주가 중국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예. 반면에 서로의 그런 비즈니스 포인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예.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가장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건 또 히토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히토류를 굉장히 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급망 확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AI 패권 시제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 히토류라든가 뭐 어떤 상업적인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네네. 때는 선별적인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선별적인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히토류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미국은 히토류가 필요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삼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삼비인 대두라든가 아니면 비프, 소고기라든가 아니면 보잉, 비행기 대량 구매 중국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국도 미국한테 또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삼비에 대해서는 대국적인 자세로 많이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히토류를 쉽게 줄 수는 없겠죠. 네. 히토류 대신에 AI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미국이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히토류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거든요. 따라서 히토류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씩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의 무역이라든가 경제 성과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 중국도 필요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만큼 들어주면서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전쟁 무기도 소진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으로 비축하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농산물 이런 부분 그리고 보잉 항공기 구매 이 이슈도 걸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두라든가 그다음에 소고기라든가 네. 농산물 같은 건 중국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이 더 많이 좀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사줄게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보잉 항공기 같은 경우도 뭐 중국도 어차피 필요하니까요. 중국 국산 비행기도 만들었대지만 아직 상업화가 그렇게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항공 수요는 필요하니까요. 항공 구입하는 것은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는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 히토류를 갖다가 쉽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히토류 카드라든가 주요한 자원 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 네, 맞아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것인가. 그다음에 AI 반도체 문제에서 얼마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완화된 제재 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중국도 조금씩 그 대응 방안을 규모를 좀 달리 해나가겠죠.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대만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사실 이게 양국의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만 문제가 되면 굉장히 뾰족하게 굴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문제로 싸우려고 했지만 크게 또 충돌을 빚는 흐름들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어떤 이게 협의점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좀 예민한 그런 이슈라서요.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께서? 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입장을 좀 존중해달라 이런 왜냐면 대국으로서 이제 G2로서 당당한 중국 국제적인 이미지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이제 연임 4년임을 앞두고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이 필요한데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부터 계속 조국 통일,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이 이제 그런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려면 또 미국의 요구를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어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이슈들이 연계되어 있고 얼마만큼 이제 트럼프가 이번 협상에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원론적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해도
이제 트럼프의 특징상 우리가 또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중일 갈등에서의 대만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은 유예된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이런 반론을 하고 나서 과연 무기를 판매할 것인가, 네네. 아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이 언행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또 앞으로 향후 귀추되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만 문제를 제기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대만을 지원하는 걸 억제하겠다 이런 심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제 미국도 잘 알지 않습니까? 중국의 가장 큰 영린이다.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아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압박 카드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괜히 잘못 써가지고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데 조그만 거에서 뭐 국한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나아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너가 무엇을 줄래? 너의 표를 까봐. 너의 표를 까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너의 표를 좀 들어줄게. 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연장을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빈 방문이 아니라 국빈 방문 2+1 정도로 최고의 지존의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이미 중국은 미국 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기존처럼 뭐 어떤 최첨단 무기를 대만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라든가 대만과 어떤 군사 협력을 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약간 좀 완화된 모습.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할 수 있지만 그 판매 규모라든가 그 수위 같은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조절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압박 카드로 활용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위안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본격적으로 앞두고 위안화 강세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쓰는 흐름들이 위안화에서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AI 시대인 만큼 그리고 AI 투자 시대인 만큼 양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또 AI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논의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될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 AI 젠슨 황도 참가했지 않습니까? 네. AI라든가 반도체 칩 같은 경우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미국이 가장 강한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언급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우리는 젠슨 황도 함께 왔어요, 이번에. 그 말은 무엇이야? 중국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들어줄 용의가 있어. 이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어. 중국 너희는 몰래 먹일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죠. 네네네. 사실은 젠슨 황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못 가게 됐다가 다시 겨우겨우 941생이라고 표현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에 잘못한 측면이 있었죠. 무조건 AI 반도체 측면에서 중국에게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공급을 시키면 안 된다. 거래를 끊으면 안 된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인데 네네. 사실은 젠슨 황이 만드는 H20, H20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범용보다는 조금 뛰어나되지만 그렇게까지 최고 기술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중국이 지금 상당히 대량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못하게 한다면은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그만큼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 기업이 그만큼 불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익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역시 기술 자급자족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중국이 기술 자급자족을 하게 될 것이고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설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 중국의 AI 기술을 표준을 갖다가 아시아 전체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미국은 기술 패권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더군다나 젠슨 황의 H20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많이 판매함으로써 거둬들이는 막대한 수익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길을 다 막는다라는 것은 미국 국익이 엄청난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가? 그럼 같이 가자.
라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마냥 속편하게 조일 수만은 없는 그런 형국이기도 한 것인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길이 열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반사이익을 기대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이 닫힐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놔야 된다. 어떻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봐야 될까요? 네,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도 그만큼 더 숨통이 트일 겁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생각을 할까요? 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 측인 기술 자급자족의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본다면요. 레거시, 범용, 어느 정도 난이도의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만 뭐 HBM이라든가 좀 고난도의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초격차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기술, 산업 수준을 계속해서 차세대는 우리가 계속 리드해 나간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면은 그렇게까지 늘 걱정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메모리 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약간 화해의 물꼬를 튼다면 우리는 양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사이드가 열리는 것이니 이익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만 볼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6.25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쟁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이란 전쟁통에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두 정상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러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국에서. AI 발전이 사실 그런 부분도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나 아니면 군사 행동 자동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AI 관련해서 좀 방지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까라는 의문?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에는 거론이 될 겁니다. 그 지금 AI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좀 위험한 좀 부정적인 측면을 이미 조금 부각해서 말씀드리면요. AI 기술이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I 기술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인류의 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미중 양국을 비롯해서 그 AI 선진 국가들이 서로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 오해 속에서 어떤 또 다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AI 기술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잉되게 활용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되면서 군사적인 긴장도랄까 경쟁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AI 기술을 어느 정도로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고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활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군사적 가드레일, AI 기술 뭐 가드레일 형식으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논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정도 논의를 하고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분이 희토류 공급 이슈와 더불어서 AI 리스크, 규제 리스크 이런 부분은 주목하지 않을까. 오늘 회담 이슈 잘 보시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시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좀 길게 시간을 좀 배분해 봤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의 이슈는 어떻게 또 논의가 되고 화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과연 비중 있게 논의가 될 만한 니즈가 있을까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핵심 이슈로 다루고 이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중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사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화로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몇 년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비핵화라는 표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만날 어떤 대화의 장을 여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핵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핵 확산, 반대 요 정도의 워딩으로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안정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첨예한 문제들은 약간 좀 피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이번에 북핵 위기는 아쉽게도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쭉 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히 더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차제에 한 마디 더 드리고 싶다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난 것은 트럼프의 미국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즉 중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선방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거든요. 확 미국호를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이끌어가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이기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대내외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대패하느냐, 얼마나 크게 패하는 것을 좀 막느냐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요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만약에 북한이라는 즉 한반도의 위기가 한반도 사안이 미국의 국가 사안이 혹은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했다면 트럼프는 이번에 반드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자고 할 텐데 언급이 거의 안 이루어지다시피 할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북한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동북아의 조그만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도는 떨어지고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이죠.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바로 옆에 있고 또 북한하고는 영토를 약 2,000km 이상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미국보다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으면 중국도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언급이 별로 잘 안 될 거라는 것은 미국의 관심사가 미국이 그만큼 그 북한 문제까지 논할 만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현재 미중 정상회담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1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7,991선까지 가면서 8,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현재 미중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난 이후에 상승폭을 약간 줄이면서 7,903선까지 0.67% 정도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폭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168선으로 지금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환율이 1,491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대비 1원 80전 정도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 이었습니다. 2조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2조 넘게 사면서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삼성전자 현재 3.5% 상승으로 29만 4천 원, SK하이닉스 하락 반전하면서 0.3% 약보와 196만 원 선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미중 정상회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방중 이런 부분 좀 문화 행사도 여러분 생중계로 저희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장 경제에서 좀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경제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고. 일단은 미중 정상이 만나서 일단은 제재 완화에 대해서 많이 논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업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양국이 제재를 많이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기업이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으로 그만큼 더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히토리라든가 AI 반도체 민감한 부분에서 생각만큼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미중 양국을 더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미중 양국의 정상회담은 우리 기업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는가 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재편이 될까? 여기까지 좀 문제를 확대해 볼까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우선은 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향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또 중국을 방문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또 방문하는 어떤 북중러의 어떤 밀착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할 것이고 예. 미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질서와 관련해서 그 두 국가의 움직임을 향후 이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또 동북아 질서 재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요번에도 뭐 미중 정상회담 미국의 요청, 미국이 더 다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2박 3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위상은 우리가 싫건 좋건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수용하건 수용하지 않건 상수입니다. 중국의 위상은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더 많은 국가 정상들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중국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거든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그만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왕정국가, GCC 왕정국가들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는 이란으로부터 위협이라든가 다른 곳으로부터 위협, 국가안보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자기들 땅에다가 미군 기지를 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GCC 왕정국가들도 지금 중국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안보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중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느끼는 만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우리는 많이 좀 좋지 않은 면도 있었고 6.25 때 중국 때문에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아직도 20세기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중국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중국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전략으로 구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서 환영식 거친 이후에 정상회담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 여러 가지 속보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환상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 세계 중대 문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얘기를 했고 미중은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적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미중 관계에서 역사적인 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훈담이 오고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봐야지는 상황이고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정부 과제는 뭐가 있을지 센터장님 전해주시죠.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 미중 정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미중 정상이 잘 이루어지고 그게 북미 대화까지 이루어지고 또 남북 관계 개선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 연구자로서 해보기는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움직임이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4월에 이제 와기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최선희를 만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북중 밀착되는 구도가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또 중국과 밀착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그런 가능성, 북중러의 밀착 관계 이런 부분들을 향후 예의주시하면서 미중 관계, 북중러 밀착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을 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들어보세요.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는 미중 양국 간의 그동안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 바로 옆에다 보니까 그 중국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는데 차제에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잘 활용하고 그 중국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낡은 구태연한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안미 경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는 미국에다가 경제는 중국에다가 아니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미국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돈은 우리 중국한테 번다고 우리 중국한테 한국에 돈 벌어가지고 그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우리를 죽이는 데 쓴다는 얘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안미 경중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다 경다의 시대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보도 다자적인 관점에서 경제도 다자적인 관점에서 해야지 어떻게 특정 국가 한 나라에다 모든 것을 다 몰빵하듯이 맡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랫동안 그 말을 써오지 않습니까? 원교 근공이란 말인데요.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하고는 서로 경계하고 싸운다는 거.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교 근교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있는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일찍이 일본의 어떤 학자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 만약에 일본이 바다 건너 저 멀리 동북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바로 위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라든가 밑에 있는 멕시코 지역에 일본이 있었더라면은 일본도 힘이 있었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인데 그 일본에 대해서 원자폭탄을 쏠 수 있었을까? 국토를 맞대고 있는데 자기들한테도 다양한 직간접적인 그 후폭풍도 컸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일본은 저 멀리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새로운 원자폭탄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일수록 가까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무책임해질 수도 있고 더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준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도 엄청난 현무 시리즈 미사일 같은 거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정신이 이상해져가 서로 뭐 공격을 하게 된다면요. 핵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핵이 위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공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핵을 만약에 쏜다면 우리도 우리의 현무 미사일 갖다가 북한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시설을 투하하게 된다면 핵무기와 같은 효과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공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먼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당연한 원교 근교를 생각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과제, 혹시 이 틈을 타서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까요? 기회라고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당장 최첨단인 AI 반도체 쪽에서도 초격차를 갖고 있는 기술 분야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이 최첨단화된 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빨리 기술이 발전할 수 있지만 최첨단화되면 될수록 그 발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보다 그만큼 앞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국에서 지금은 조금씩 패배주의적인 중국이 너무 빠르게 앞서고 있다,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패배주의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들어갖고 한국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면은 그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중국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중국 기업도 우리와의 경제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 논리로서 중국을 제대로 바라봐야지 과거적인 생각에서 중국과 싸웠고 적대시했고 지금도 호시탐탐 영토적인 야욕이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요소, 중국 시장을 그만큼 덜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향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 기업도 중국 시장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이 합쳐가지고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한중글로벌협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름도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더 멋있게 뻗어나가자. 그래서 한중글로벌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 회장님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 좀 교류해서 우리나라 K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딱 교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AI 반도체, 당연히 이제 메모리 포함되겠고 조선 방산 이런 섹터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세우는 게 국가적인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우위에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정상회담 두 분과 함께했는데 정리의 말씀으로 각각 한 분씩 그 관전 포인트 말씀 듣고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센터장님. 저는 이제 이번 이란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동맹국에 대한 어떤 부담, 요구 이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이슈나 현안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 부담감에 대한 부분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같이 공조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의 정교한 실용 외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미리 사전에 정책적으로 잘 마련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용 외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은요?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우리는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아직도 미국하면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고 중국하면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의 이미지에 맞게끔, 지금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게끔 이미지를 바꿀 필요도 있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시작하고 나서 약간 그래도 장중 저점 부분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 큰 변화 없이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나우 2부에서 미중 정상회담 특별 대담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인사이트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숙은 중국화동사범대학 특별초빙 교수님과 함께했고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내용들 돌파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한국 옵션 만기일 들어있고요. 또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격적으로 현재 미중 정상회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관련 내용 캘린더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12일에 도쿄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재무장관과 만났고요. 핵심 광물에 대한 내용을 협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제 서울에 왔는데 목적 자체는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사전 회담을 위해 한 거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 역시 접견을 했고요. 미국 측에는 공급망과 외환시장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 측에는 이 한중 간의 실질적 협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또 2026년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미국이고 그 후임이 우리나라인 만큼 관련 의제에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재 또 활발하게 정상회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8년 만인데 8년 전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참여를 했지만 이번 회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자인 재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만큼 이번에는
문화적인 이야기보다는 경제적이고 또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또 주로 이루어지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미국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허용하지 않기로 미국과 함께 동의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4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제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어차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나올 텐데 중국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끔 기선제압을 한 거다라는 해석이 한편에선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중국 역시 38%의 석유를 매일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을 합니다. 이 바뀌는 통행료에 의하면 약 하루에 53억 원을 통행료로 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중국 입장에서도 승인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해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노력으로 미국이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죠. 첫 번째는 해양 자유 구상 MFC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 해방 작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일인 만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어제는 또 해양 자유구상 MFC 관련해서 미 실장이 어제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제 오후에 불거진 소식인데 중국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통과할 경우 중국 원유 운반선 중 올해 총 세 번째 통과가 되는데요. 현재 또 중국 승무원이 운항을 하고 있고 중국 배라는 게 알려진 만큼 이 직전에 소식이 왜 불거졌는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캘린더였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중요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7,900선 이탈해서 현재 7,893선에 위치하고 있고 이 섹터별로 봤을 때는 호텔, 리조트, 렌터카, 면세점, 백화점, 카지노 이쪽이 강한데요. 워낙 이제 월간 여행 수지 11년 4개월 만에 흑자 전환 소식이 있고 인바운드 여행객 수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속해서 미중 정상회담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전략 세우시고요. 마켓나우 2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오전 10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